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특집 팟캐스트 테넷이 참사 하늘이 한국을 시험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10일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TNT 생산 공장이 대폭발을 일으켜 산업단지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인근 도시는 검은 연기와 화염에 뒤덮였죠. 미국 언론은 이를 10년 만에 최악의 산업재난이라 부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전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발이 일어나기 단 몇 주 전 한 한국 기업이 조용히 이 지역에서 투자를 철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절묘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위험 분석의 결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산업 철학이 극명히 갈린 순간으로 보고 분석해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테넷이 폭발은 단순히 하나의 공장이 날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제조업 시스템 전체의 붕괴 신호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메이드 인 어메리카를 외치며 공장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노후화된 인프라, 저숙련 노동자, 비용 절감 우선주의가 뒤섞인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폭발이 경제의 경고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외주화와 값싼 인력에 의존하며 산업의 근육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먼저 감지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전해액 전문기업 엔캠, 엔첨은 불과 한 달 전 테네시 지역에 계획했던 공장 설립을 철회하고 전격적으로 캐나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깨고 도망쳤다고 비난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명백해졌죠.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험의 흐름을 잇는 능력이 있습니다. 엔캠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테네시 산업단지의 안전검사 통과율이 60%대에 불과했고 노동자 교체율이 30%를 넘었어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철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반면 미국 기업은 문제없다. 정부가 보조금 줄 것이다 라며 안일하게 대응했죠. 결국 그 차이는 통찰이었죠. 한국은 IMF 외환위기, 2008 금융위기, 코로나 공급망 위기를 다 겪으면서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DNA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투자 철회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 감각의 발현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너무 조심스럽다, 모험을 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내 입지를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단견입니다. 한국의 신중함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전략적 기민함이에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리스크가 없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캐나다, 폴란드, 베트남, 사우디 등은 안전 기준이 높거나 정부와의 신뢰 협약이 명확하죠. 반면 미국은 노조 문제, 환경 규제 혼선, 주 정부 간 책임 공방으로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SK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도 미국 투자를 일부 축소하거나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탈미국화의 서막 아닙니까?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테네시 폭발은 산업 재난이 아니라 제국의 피로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조업 부활을 외치지만 그 말 뒤엔 국가의 관리 부실, 기술 인력의 노령화, 지역 간 격차가 쌓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이기 관리 능력을 통해 이미 한 세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한국의 엔지니어 팀이 있었다면 그 폭발은 막을 수 있었을까?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이 미국보다 훨씬 발전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국의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대형 폭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 상징적인 비교입니다. 미국은 규모의 나라지만 한국은 정밀의 나라죠.
테네시 사건은 산업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의 철학이 문제였던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지만 한국은 AI 센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체계를 일상화했어요. 바로 그 차이가 이번 생존과 재앙을 갈랐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폭발 이후 미국 정부는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죠. 반면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리스크 매뉴얼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결정도 국가 안보의 일부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이미 준비된 리더십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참사를 단순히 미국의 실패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읽고 누가 더 인간 생명을 중심에 둔 산업 체계를 갖추었는가, 그 시험에서 한국은 분명히 합격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손잡으면 안전하다는 구시대적 환상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내수 위기와 환경 재앙으로 국내 공장이 연쇄 폭발하고 있고,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폐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분석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위험을 예견하는 체계적 두뇌를 키워왔죠. 결국 테네시의 불길은 한 나라의 불운이 아니라 문명의 차이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늘이 한국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먼저 예측했는가, 누가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했는가라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테네시 폭발은 미국 제조업의 무능을 드러낸 비극이자 한국의 전략적 직감이 입증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징조를 줍니다. 그걸 읽은 자가 살아남죠. 테네시의 불길이 꺼지기도 전에 미국 언론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그 근본적인 단서를 보지 못했죠. 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TNT 저장 탱크의 화학 반응 불안정이라 했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었습니다. 바로 미국식 산업 오만이죠.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 책임 없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고를 무시한 정치가들이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참사의 몇 주 전 한국 기업이 미리 움직였다는 사실이 미국 내부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자존심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도 자신이 세계 산업의 중심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들의 산업단지를 떠났다는 건 곧 우리가 위험하다는 인정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건 한 번의 불운일 뿐이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여전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폭발은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 특히 한국처럼 정밀한 분석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이런 신호를 놓칠 리 없죠. 맞습니다. 사실 엔캡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도 지난 8월 미국 남부에 계획했던 2차 전지용 전극제 공장을 보류했고, SK는 오하이오주 협력 사업의 일부를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안전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이 이유였죠. 이런 정황을 모아보면 테네시 참사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축적된 경고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징조를 미리 포착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리스크 AI 분석망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위성 기반 기후 데이터, 인근 공장 화학물질 누출 지수, 지역 사회 불만 지수를 종합해 위험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투자회의에서 자동으로 보류 플래그가 뜨죠. 미국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감과 정치적 판단에 의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를 감시하던 나라가 스스로의 위험은 감지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한국이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직감이라 봅니다. IMF 이후 한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언제 철수하고 언제 진입할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구조를 발전시켰죠. 이번 테네시 사태에서도 그 본능이 발휘된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냉정히 말해 한국은 미국을 버린 게 아니라 위험을 버린 것입니다. 동맹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서로의 시스템이 존중될 때 성립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돈 내는 동맹이 아니라 판단하는 동맹으로 진화한 거예요. 정확히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을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의존적인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테네시 참사 직후 한국의 주가와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국 방산 화학 관련 주식은 12% 이상 폭락했죠.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누가 먼저 위험을 감지했는가? 곧 신뢰의 척도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실리 동맹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먼저 사고를 치고 한국이 수습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먼저 징조를 보고 미국이 따라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다. 미국이 우리를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실을 믿어야 한다. 이 발언이 상징적이었어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앨런 포스터는 한국의 투자 결정은 단기 수익보다 시스템 리스크를 기준으로 한 최초의 국가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정부 보증만 믿고 움직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폭탄이 터질 지경이고 일본은 이시바 시게로 내각이 들어섰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한국의 신중함을 비난한다는 게 웃긴 일이죠. 사실 테네시 참사 이후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일본의 미쓰비시 도요타는 미국 내 공장에서 사고가 나도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 안에서만 생존 가능한 기업이지만 한국은 이제 지구 어디서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숨겨진 단서는 누가 미국을 더 잘 이해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숭배하지 않고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미국의 불안정성을 읽고 전략적으로 조정하죠. 테네시 참사는 그래서 한국에게 단순한 타국의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증명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늘이 한국에게 물은 겁니다. 너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렸다. 테네시 폭발 이후 미국 사회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도대체 누가 미래를 먼저 본 걸까? 단순히 한 기업의 예측일까? 아니면 국가 전체가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을 갖게 된 걸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하청 국가나 투자 종속국이 아니라 위험을 디자인하는 국가로 진화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4년부터 각 대기업과 정부 산하 연구소가 협력하여 글로벌 리스크 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자연재해, 정치 리스크, 산업 안전, 공급망 불안까지 종합적으로 예측합니다. 엔캠이 테네시에서 철수한 결정도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위험 조기 경보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고 중국은 통제 대응, 일본은 형식 대응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전 예측형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는 매일 각국 산업단지의 안전지표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패턴 분석합니다. 그 결과 테네시 지역의 화학물질 이상치 수치가 평균 대비 27% 상승한 걸 감지했죠. 한국 기업은 이런 정보를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그 데이터가 곧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에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시스템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특유의 직관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얻은 경험의 축적이죠. IMF 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코로나 시기 공급망이 끊겼지만 한국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영자들은 이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기의 방향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데이터를 숭배하지만 현실을 놓치고 미국은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경고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데이터와 직감을 함께 씁니다. 그건 일종의 산업적 육감이죠. 사실 한국의 기업인들은 전쟁, 외환위기, 반도체 위기를 겪으며 생존의 감각을 체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결정도 단순한 시장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의 흐름을 읽은 결과였어요.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문제로 시간을 끄는 동안 삼성은 이미 텍사스 외 지역으로 공정 분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네시의 폭발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공장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리스크를 예측하는 두뇌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답이 바로 국가 구조의 유연성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입니다. 반면 미국은 권한 분산으로 인해 사고가 터지면 주 정부, 연방정부, 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죠. 이번 테네시 사태에서도 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안전점검은 주 정부 소관이다. 주 정부는 민간 기업의 문제다. 기업은 노조 문제 때문이다라며 서로를 비난했죠.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업부, 민간기술센터가 즉시 합동대응팀을 꾸립니다. 한국은 책임을 미루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을 통합하는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국가 구조의 차이가 외교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지만 한국은 협력과 정보 공유로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이 예측 가능한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테네시 사건 이후에도 유럽 각국은 한국과의 산업 협력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잃은 신뢰를 한국이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큰 철학적 의미를 봅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의 예지력이 국가의 생존력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였어요. 즉, 미래를 본 자만이 생존한다는 법칙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빠르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기를 예측해 시장을 재배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21세기형 강국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중국을 보면 정반대예요. 중국은 아직도 통제가 안전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숨기죠. 올해 8월에도 중국 산시성의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났지만 정부는 사흘 동안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일본 역시 비슷합니다. 규제는 많지만 실제 대응은 느리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안전 일본을 강조하지만 산업 현장은 여전히 20년 전 매뉴얼로 운영됩니다. 결국 테네시의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위기를 먼저 본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선견의 민족으로 등장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데이터, 감각, 철학,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통해 예지의 산업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전환점이에요. 과거엔 미국이 리스크를 정의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기준에 따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참사는 미래를 본 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낸 사건, 그 답을 세계는 목격한 셈이죠.
테네시 참사는 단순한 공장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의 구조적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었죠.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의 생산 중심이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근육이 이미 오래전에 약화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은 낡았고 기술 인력은 은퇴했으며 젊은 세대는 공장 대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 현장은 비효율, 노후화, 인력 공백이라는 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테네시의 TNT 공장은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설립되어 주요 설비는 40년 넘게 교체되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폭발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부패가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정책 자체가 정치와 돈에 예속된 구조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보조금을 남발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실제 생산 현장보다는 워싱턴 로비스트와 투자펀드로 흘러갔습니다. 산업은 되살아나지 않았고 대신 거품만 부풀었죠. 한국은 이런 구조적 왜곡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테네시 지역 투자에서 발을 뺀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위험한 보조금의 달콤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표준을 만든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 제조업은 사실상 과거의 영광을 재포장한 그림자 산업에 불과합니다. 실제 생산 능력보다 브랜드 이미지와 국가 자존심을 팔아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산업을 기술 데이터 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울산, 구미, 평택, 창원 같은 지역은 단순한 제조지대가 아니라 스마트 공장 집적지로 변했죠.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진화형 산업국가로 움직이는데 미국은 아직 2차 산업혁명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노동 구조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제조 현장은 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었고 신규 인력은 10년째 감소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동화와 로봇 기술로 이 문제를 극복했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조선소를 보면 AI 용접 로봇이 인간의 70% 업무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을 되돌리자고 외쳤지만 돌아올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한국이 테네시 같은 지역을 피한 이유는 단순히 폭발 위험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 자체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네시는 과거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 유치 경쟁에 밀려 낮은 세금과 느슨한 규제만을 내세웠죠. 하지만 안전 규제가 느슨하다는 건 곧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은 그런 함정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세금 혜택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이것이 한국식 판단의 핵심이죠. 미국의 시스템 붕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산업 안전점검 인력은 15년 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산업안전 기술 인력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유를 믿었고 한국은 체계적 예방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네시는 폭발했고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기를 데이터로 보고 미국은 정치로 봅니다. 테네시 폭발 후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운운하며 사건을 정치화했지만 한국의 분석팀은 즉시 공정 안전관리 오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하죠. 미국은 위기를 이용하려 하지만 한국은 위기에서 배우려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선진국과 생존국의 경계선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실패를 경고의 매뉴얼로 삼고 한국의 시스템을 미래의 교본으로 삼고 있다고요. 실제로 캐나다, 폴란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최근 한국의 산업 안전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리스크를 제어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체감한 거죠. 중국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국영기업에 의존하지만 그 기업들조차 부패와 인재 유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중국 내 화학공장 폭발이 30건 이상 보고됐고 사망자는 400명을 넘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전국 산업단지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경제 재생을 외치지만 후쿠시마의 오염수 처리조차 과학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해외 시장은 일본 제품을 경계합니다. 반면 한국은 위험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위험을 관리하는 문명과 위험을 은폐하는 문명의 차이입니다. 결국 미국의 균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세계 산업 패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만든 불안을 제어하지 못했고 한국은 그 불안을 예측하고 피해갔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다음 테네시가 어디서 일어날까?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위기 속에서 쌓아온 국가적 통찰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균열은 한국에게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붕괴하는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대한민국입니다. 테네시 폭발 이후 세계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만 그 위험을 먼저 감지했는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읽는 눈을 가진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위기를 데이터화하고 위험을 학습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그 모든 재난을 겪으며 한국은 국가 전체가 일종의 리스크 감각 기관으로 진화했습니다. 경제, 산업, 정치, 기술이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위기를 감지하면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속도를 갖게 된 것이죠. 테네시 철수 결정은 한 기업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매년 3월마다 글로벌 리스크 컨퍼런스를 엽니다. SK, 한화, 삼성, 포스코, LG 등 주요 대기업의 위험관리본부장이 모여서 전 세계 공장의 기후, 노동, 공급망 리스크를 실시간 데이터로 교환합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업이 독립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집단 판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사태 직전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 남부의 화학단지 안전등급이 급격히 하락 중이라는 보고가 공유되고 있었죠.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엔캠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결국 경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IMF 위기 때 실패를 데이터로 바꾼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지만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재무, 생산, 안전, 인사 모든 분야에서 위험 감시 체계를 만들었죠.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만 구제하고 제조업의 위기는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 대응은 기술화된 반성, 미국의 대응은 정치화된 변명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건 한국이 가진 사회적 기억력과도 연결됩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집단의식을 공유합니다. 그게 데이터로, 기술로, 그리고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산업 현장은 단순히 효율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경쟁이 이미 문화가 되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하루 24시간 3,000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화학물질이 농도와 압력을 감시합니다.
울산의 정유시설은 AI가 온도 변화 0.02도를 감지하면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테네시 같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한국에는 위기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일본은 위기를 숨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인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죠. 성장은 예측의 결과다. 위기를 무시하는 국가는 퇴보한다. 바로 이 철학이 정책으로 그리고 기업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기를 바라보는 심리의 깊이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위험의 원인을 찾아 미래를 바꾸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생존 DNA예요. 식민지 시절, 전쟁, 분단, 외환위기, 팬데믹 이런 연속된 고난이 한국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한국은 오히려 집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테네시 폭발 직전에도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내 위험 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렇죠.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반복합니다. 중국은 위기를 통제하려 하고 일본은 위기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통제와 회피는 결국 현실을 늦게 보게 만듭니다. 시진핑 정부는 산업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을 봉쇄하고 일본 정부는 내부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합니다. 그 결과 위기가 반복되죠. 한국은 정반대로 위기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개선합니다. 그게 바로 투명성이 곧 안전이라는 한국의 철학입니다. 그 투명성이야말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에요. 한국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습니다. 미국이 성공의 역사를 자랑할 때 한국은 실패의 기록을 관리하죠. 그래서 위기 예측의 정밀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위험조기 경보 시스템 NRPS은 OECD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 체계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주 정부마다 데이터가 달라서 사고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한국이 먼저 받는가? 가 아니라 왜 다른 나라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가? 로어.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언어로 번역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말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명의 차이예요. 결국 한국은 위기를 통해 성장했고 미국은 위기를 외면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테네시 폭발은 우연이 아니라 그 결과의 표식이었죠. 한국은 이제 위기를 통제 불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통찰의 진화, 바로 그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본 이유입니다. 네, 결국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위험을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해석하고 재배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테네시 이후 유럽과 중동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위험관리 알고리즘을 벤치마킹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폭발의 그림자 속에서 한 기업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바로 엔캠, 엔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 모르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엔캠은 세계 산업 지형의 변화를 미리 예고한 조용한 예언자였습니다. 한국의 중견 배터리 소재 기업이었던 엔캠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진출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테네시에 수백억 원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도 그 일환이었죠. 그런데 올해 9월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뒤 불과 3주 후 테네시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은 그저 놀랐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엔캠의 철수는 단순한 투자 취소가 아니라 한국식 전략적 직감의 발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한국 기업이 미국을 버렸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엔캠은 내부적으로 매우 정교한 위험 평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테네시 산업단지의 노후화, 환경오염 위험, 인근 화학업체의 안전등급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 공급 불안정이 문제로 지적됐죠. 엔캠의 경영진은 이를 종합해 3개월 내 사고 발생 확률이 28%라는 내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수치는 예측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결국 그들의 판단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엔캠이 흥미로운 건 그들이 거대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정밀한 예측 시스템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견기업인 엔캠조차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건 한국의 산업 DNA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정부가 지시하고 대기업이 움직이는 경제가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까지도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내리는 산업 생태계로 진화했어요. 이건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엔캠이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적 통찰이 아니라 윤리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캠의 CEO는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상징적이었죠. 한국 기업이 이제 수익보다 생명, 단기보다 지속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 폭발 직전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자들은 생산 일정이 늦어진다며 묵살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생명을 잃는 순간 한국식 산업 윤리가 빛난 겁니다. 그건 정말 인상적인 대비죠. 엔캠의 철수는 마치 조용한 탈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기업 문화의 핵심은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입니다.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산업의 생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엔캠은 미국 시장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엔캠의 결정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철수 발표 이후 여러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리스크를 재검토했습니다. SKO는 조지아 공장 일부 설비를 유럽으로 옮겼고 포스코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전극제 생산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이었죠. 한 중견기업의 결단이 한국 산업의 생존 본능 전체를 자극한 겁니다. 이 점이 특히 흥미로운 건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엔캠의 철수는 그 약속의 허구를 폭로했습니다. 보조금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과 신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이 주는 돈보다 한국이 지키는 원칙을 택합니다. 그건 정말 시대의 변화죠. 과거 한국은 미국의 시장을 꿈의 무대로 여겼지만 이제는 미국을 위험 관리의 변수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엔캠이 그 첫 신호탄이었어요. 작은 기업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세계가 엔캠의 이름을 다르게 봅니다. 유럽 언론은 그 회사를 미래를 먼저 본 기업이라 불렀고 캐나다 정부는 엔캠을 자국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초청했습니다. 테네시를 떠난 그들의 공장은 캐나다 퀘벡에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안전 인프라, 기술 인력 바로 한국 기업이 신뢰하는 환경이죠. 결국 엔캠은 미국의 불안정에서 벗어나 진짜 안전한 미래를 선택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이전이 아니라 문명적 이동이에요. 한국 기업이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뢰가 있는 곳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여전히 내수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글로벌 생태계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엔캠은 작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철학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고 인간을 보호하며 기술로 생존한다. 결국 엔캠은 세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국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죠. 테네시의 불길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미래의 방향을 증명했습니다. 엔캠이 조용히 테네시를 떠난 그해 한국의 또 다른 거인들이 이미 다음 곡선을 돌고 있었습니다. 포스코와 SK는 단순히 위험을 피한 기업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기 전에 새로운 축을 설계한 기업들이었죠.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철강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철강 회사가 아니라 미래 소재 기업, 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안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석유와 통신을 대표하던 기업이 이제는 AI, 반도체, 배터리 생태계의 전략 조정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가장 안전한 투자지가 아니다. 그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포스코는 2023년 미국 남부에 건설하기로 했던 음극재 공장 계획을 보류하고 대신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로 자원을 분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미국은 값싼 전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공급 불안정이 심각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니켈, 호주는 리튬, 캐나다는 친환경 전력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스코는 이 세 나라를 묶어 신삼각형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탈미국 전략이 아니라 한국형 공급망 자립 모델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SK는 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SKO는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유럽으로 이전하고 프랑스 헝가리 정부와 새로운 배터리 생태계 구축 협약을 맺었죠.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 리스크보다 기술적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그 보조금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 이 SK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SK는 미리 트럼프 리스크 회피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을 경계한 게 아니라 정치보다 기술을 신뢰한 결정이었죠. SK는 이미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차세대 고체전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건 미국 중심 기술 체계를 뛰어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리튬이온 기반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이미 고체전지, 수산화 리튬 정제, 나노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SK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늦춘다면 한국은 곧장 미래로 간다. 흥미로운 건 포스코와 SK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거리 조절 전략을 택했습니다. 필요한 협력은 하되 의존은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포스코는 미국 정부가 요청한 공급망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핵심 생산 기술과 공정 데이터는 모두 한국 본사에서만 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주권의 방어선을 미국 바깥에 구축한 셈이죠. SK도 마찬가지로 조지아 공장의 핵심 장비를 한국산으로 바꾸면서 공급 중단 시에도 한국에서 바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동맹 속 자립 같아요. 예전엔 미국이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한국이 리스크의 방향을 먼저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이걸 K 전략적 독립선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의 약점을 회피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어요. 포스코의 니켈 자립망, SK의 배터리 기술 독립선, 하나의 방산 자율체계 이 모든 게 같은 패턴입니다. 맞아요. 사실 포스코와 SK의 공통점은 생존 감각입니다. 두 기업은 수십 년 전 위기를 겪으며 국가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죠. 포스코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 채권을 팔아 회사를 살렸고 SK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을 정리해 기술 RD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됐어요. 미국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들은 오히려 집중합니다. 이건 흥미롭게도 한국식 사고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과거 한국은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먼저 멈춰서서 방향을 재정의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포스코와 SK가 바로 그 상징이에요. 그들은 미국이 여전히 양적 팽창에 집착할 때 질적 생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겠지만 이제는 미소 짓고 한 발 물러서죠. 그리고 1년 후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 감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양적 성장이라는 환상에, 일본은 과거의 명성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SK는 속도보다 방향, 이익보다 지속성을 택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자본이 움직입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국부 펀드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CEO 최정우 회장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아닌 미래를 상대한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죠. SK 최태원 회장도 말했습니다. 동맹은 기술로 증명된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두 문장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이 완전히 예측형 자율국가 모델로 전환되었다는 상징이에요. 결국 포스코와 SK는 미국의 뒤를 따르는 기업이 아니라 시대의 선두를 읽는 해석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네시의 화염이 미국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포스코와 SK의 조용한 재배치는 한국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곡선을 돌지 않았습니다. 곡선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엔캠이 떠나고 포스코와 SK가 미국을 조용히 벗어나던 그 시기, 세계 언론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후퇴하는가?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후퇴한 게 아니라 다른 전선을 선택한 것이었죠.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회피술이 아니라 후퇴를 통해 전세를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철학, 특히 한민족이 수천 년간 전쟁과 위기 속에서 체득한 생존의 미학과도 닮아 있습니다. 물러서서 보는 자가 전체 전장을 읽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서구식 전략은 늘 공격과 점령에 집중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관찰과 재배치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돌파하려고 더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쪽을 택합니다. 테네시 철수, 포스코의 분산 투자, SK의 방향 전환 이 모든 게 겉보기엔 후퇴지만 실상은 위기를 미리 전환한 능동적 이동이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상대가 힘을 모으는 곳을 피해 조용히 새로운 판을 설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철학은 한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생존의 기술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오늘날 산업 전략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전진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가를 정확히 합니다. 후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시점 통제의 기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를 명확히 표현했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 한 문장은 지금 한국의 외교와 산업 전략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발표됐을 때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참여했고 유럽 기업들도 줄을 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먼저 그 법안을 해석했습니다. 보조금은 매력적이지만 의존은 위험하다. 결국 한국은 절반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공급망을 분산시켰죠. 그건 일종의 절반의 참여, 전면의 독립이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균형적 자율화였던 거죠. 반면 중국과 일본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산업체계가 붕괴 중이고 일본은 IRA 의존도가 높아지며 자체 기술 혁신이 정체됐습니다. 그들은 붙잡힌 동맹이 되었지만 한국은 유동적 동맹을 택했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축을 이동시키는 전략이죠. 이건 단순히 경제 전략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움직이는 중심을 만드는 철학. 그 철학의 뿌리는 승리를 재정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식 승리는 상대의 패배로 증명되지만 한국식 승리는 자신의 생존으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남고 다음 국면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 사건 이후 한국이 보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된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한국이 빠진 건 유감이다라고 말할 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건 동양적 사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양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시간으로 흡수합니다. 후퇴를 통해 시간과 상황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이는 마치 풍수의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강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면 부서지지만 방향을 바꾸면 바람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한국의 후퇴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위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무력화시키는 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후퇴를 기술적 후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단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보 자본 기술을 재배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발을 뺐지만 동시에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통제권을 확대했습니다. 겉보기엔 후퇴지만 실제로는 자원 독립국가로의 진입이었죠. SK 역시 미국의 정치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유럽 표준을 장악했습니다. 후퇴를 통한 영역 확장,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이미 외교 군사 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서지 않고 대신 전략적 회피 기동으로 양쪽을 견제합니다. 한화의 방산 수출, 삼성의 반도체 동맹, 현대의 전기차 협력 모두 그 철학의 결과물이에요. 물러나는 척하면서 실은 새로운 판을 여는 전략. 이것이 한국식 조용한 공세입니다. 결국 후퇴가 곧 승리라는 말은 한국의 산업과 정치가 하나의 언어로 통합됐다는 뜻이에요. 과거엔 기업이 경제를 말하고 정부가 외교를 말했지만 지금은 두 언어가 같습니다. 생존이 곧 외교, 외교가 곧 전략이 되었어요. 테네시 사건은 그 철학의 실험장이었습니다. 한국은 후퇴를 통해 자신을 지켰고 동시에 세계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테네시 폭발 이후 미국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묻는 대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사회는 시스템을 고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만든 거대한 불신의 사슬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 정치, 언론, 심지어 동맹국 관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죠. 테네시 참사는 그 상징적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주정부는 연방이 안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은 노동자 과실을 탓했고 기업은 환경청의 허가 문제를 언급했죠. 결국 아무도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책임의 국가에서 핑계의 국가로 추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미국식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혁신의 조건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제불능의 구조를 제도화한 셈이죠. 정치인들은 기업의 후원금에 묶여 안전 예산을 줄였고 기업은 그 예산을 주주 배당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게 바로 위험의 사유화, 책임의 공공화 구조입니다. 사고는 공동체가 치르지만 이익은 소수가 챙기죠.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익은 분산하고 위험은 공동으로 감당합니다.
한국의 산업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견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후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산업안전점검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 예산에 따라 임의로 줄어듭니다. 반면 한국은 전국의 산업단지를 단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 여수광양의 화학단지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 모니터링 센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감시하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미국은 기술보다 정치가, 한국은 정치보다 시스템이 산업을 지배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테네시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내부는 경제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가시화되면서 연방기관과 주 정부 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스크를 산업적 변수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포스코, SK, 삼성, 한화 모두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거래가 아닌 상황 조건으로 봅니다. 즉, 언제든 조정 가능한 관계로 바꾼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신뢰를 데이터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지금 그 신뢰의 기반을 잃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유지되던 메이드 인 USA 품질 보증의 인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번 테네시 폭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안전 인증기관들이 미국산 화학제품의 수입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국부 펀드들도 미국 대신 한국에 자금을 돌리고 있죠. 이건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니라 신뢰의 재배치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세계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안전의 기준을 제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과거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중견국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이용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차이가 신뢰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의 산업 엘리트들이 점점 현장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데이터를 말하지만 공장의 냄새를 모릅니다. 그들은 현실의 위험 대신 보고서 속의 수치를 믿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영자들은 여전히 현장을 직접 봅니다. 포항의 포스코 회장은 매달 제철소를 돌고 SK의 최태원 회장은 직접 배터리 셀 라인에 들어가 데이터를 확인하죠. 이건 상징 이상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나라, 미국은 보고서 중심의 가상 리더십이 자리 잡은 나라예요. 결국 미국은 지금 신뢰를 잃은 나라입니다. 동맹은 의심하고 내부는 분열됐으며 기업은 정치에 휘둘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지만 그 리더십은 공포를 통한 통제일 뿐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기를 억누르지 않고 드러내서 해결합니다. 바로 이 투명성이 한국을 위험에 강한 나라로 만든 겁니다. 미국의 통제 상실은 이제 단순한 산업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말만 믿지 않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중동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동남아는 한국의 인프라 모델을 선택하고 있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은 예측 가능하고 미국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이제 국력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테네시의 불길은 결국 불안한 제국의 불빛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통제한다고 믿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이제 현실과 괴리되어 있죠. 반면 한국은 통제 대신 신뢰로 움직입니다. 강제 대신 설득, 명령 대신 예측. 그게 새로운 패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언어를 한국의 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